잠시 후에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보다 더 유익한 강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와 범주에서 특별히 사회복지행정의 패러다임 전환기 2000년대 이후와 그리고 사회복지행정의 범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사회복지행정의 패러다임의 전환기 2000년대 이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을 전후로 한국의 사회복지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 구조적인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국가적 복지체계의 기본 체질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래 서구 사회에서 진행되어 왔던 신자유주의적 사조가 유입되면서 복지국가의 요구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할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비 지출로 인식되기 쉬운 국가적 사회복지 기능은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축소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와 같은 신자유적 국가정책의 기조는 2000년대 후반에 들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의하면 기업 활동에 대한 감세와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면 고용과 소비력이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복지 증진으로 귀결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자유주의적 고용정책으로 한시적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노동자 계층이 양산되었고 빈부격차와 또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다수의 안정적 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공적연금이나 또 건강보험, 고용보험 같은 보편적 사회보험 제도가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여성과 가족 기능의 변화로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기능이 시급한 제도적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 그리고 결혼 이주민, 이주 노동자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통합의 과제도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신사회적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받고 이에 대한 논의가 증가해 왔습니다.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려면 새로운 사회복지 전략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2017년 새로운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버리고 보편적 사회복지 정책을 추구하므로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에서 시장화 도입의 시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도까지의 상황인데요. 사회 서비스 제도의 등장을 살펴볼 텐데요. 개인들은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의 대상자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 서비스 바우처에서 적용된 이용자 지원 방식은 2007년도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도입으로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도입은 사회복지 인력의 개념과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인력은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일컫는 개념이었으나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필두로 하여 사회 서비스 제도화는 돌봄 종사자를 포함하는 사회 서비스 사업 수행 인력을 범 사회복지 인력으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후 희망복지 지원단 등 지역의 사회복지 자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사회복지 인력의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재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 설립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어 영리기관이나 개인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도 새로운 사회 서비스 제공자로 등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간 비영리 제공자들은 그동안 종속적인 대행자로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사회 서비스 시장화 정책으로 인해 영세한 개인이나 영리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으로 제공자 간의 출혈 경쟁에서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 추구로 일상화되었습니다. 또한 나쁜 일자리가 양상되어서 사회 서비스 노동자의 임금은 낮아지고 근로 조건이 악화되어서 그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우처 제도는 제공 방식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시장 기제가 아니라 국가가 의해 강력하게 통제되는 유사시장 또는 보호시장 기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을 국가가 지정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고 개별 바우처 사업별로 책정되는 국고 보조금 사업 예산에 의해 상당 부분 제한되기 때문에 경쟁은 그다지 높지 않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도 능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사업과 바우처를 중심으로 한 사회 서비스 시장이라는 이원적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국가 규제를 받는 사회복지 사업은 이 사회복지 사업에서 비영리 민간 제공자들의 자율성은 제약되었고 국가의 통제를 받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 시장에서 개인들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성 강화 시기, 예를 들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되겠죠. 2000년대 중반 이후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가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자들의 비용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국가의 역할이 재정 조달자, 규제자를 넘어서 서비스 생산자로서 확대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기초 지자체들에서 지역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민간 자원을 발굴하고 동원해서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서비스 제공에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사회 서비스 공단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국회 차원의 사회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으로도 이어졌고 지자체들은 이미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사회 서비스원을 설립하였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 서비스 생산자의 역할을 담당하려는 상황을 제4세대의 사회 서비스 제공 체계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기존에는 맞지 않았던 제공 방식이 대폭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정의는 그 사회의 환경적 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단순하게 정의하자면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를 행정, 관리한다는 것으로 사회복지라는 목적을 행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행정에 대한 정의 역시 사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에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정의는 필연적으로 그 사회의 가치와 지식발전의 수준, 또 전문직의 이념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학자 사리는 몇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이 사리의 정의를 몇 가지 살펴보면 그는 사회복지 행정이란
하나의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의 형성과 정책을 운영 가능한 목적들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디자인과 실행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금 확보와 자원에 대한 할당이다 라고 보았고요. 네 번째는 조직 내부와 조직 상호 간의 운영에 대한 관리다 라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력 관리와 또는 슈퍼비전이라고 보았고요. 여섯 번째는 조직을 대표하기 위해서 대표하는 것과 공보와 섭외 활동이다 라고 보았죠. 일곱 번째는 지역사회 교육으로 보았고요. 여덟 번째는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평가, 혁신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이처럼 사회복지 행정은 외부의 환경이나 정책 형성에서부터 사례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들로 포함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학의 제반 분야를 이러한 기초지식 속에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사회복지의 범주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현대 대규모화되는 사회 모든 사회복지 활동을 조직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이 일반 행정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지만 그 주된 쟁점들은 비영리 조직과 영리 조직, 그리고 휴먼 서비스와 여타 서비스들 간에 보이는 특성들의 차이가 사회복지 행정 실천의 가치와 지식들을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휴먼 서비스 조직들의 특성이 일반 행정의 가치와 원리를 거부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휴먼 서비스의 조직들은 다른 조직들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의 원리나 가치들로부터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보편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클라이언트의 인간적인 측면들이 조직에 대한 원료이자 또는 산출물이 된다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비영리 목적들에 대한 가치나 서비스 가격 설정의 어려움, 그리고 외부 통제의 어려움, 환경에 대한 의존성, 더 나아가서 다양한 이해 집단의 개입으로 인한 목적 설정이랄까죠. 목적 설정의 혼란, 그리고 인간 변화에 대한 불명확한 기술 등이 사회복지 행정에 제시되는 그리고 독특한 과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 행정의 이러한 특성들은 일반 행정과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행정 영역의 분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직에서의 활동과 과업들은 다수의 개인들에 의해서 분할되어 수행되고 있습니다.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조직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 행정의 지식 발전은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히 다루지 못해 왔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사회복지 행정에서 기관의 크기나 유형 또는 실천 분야의 특수성 같은 관리 환경의 차이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인 조직의 위계로 보면 행정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영자급 혹은 제도적인 영역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위임 사항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작업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른 조직들처럼 교환관계의 본질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고 바로 조직의 경계 있기, 그리고 외부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자원 동원 등의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자급 혹은 프로그램 영역에 대한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을 운영 가능한 실체로 변환하는 작업 영역으로 소비자와 조직의 기술적 하위 단위들과 중재를 주된 역할로 합니다. 서비스의 조달과 할당, 그리고 구조 디자인, 조직 단위들 간의 조정, 인력 지휘와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슈퍼바이저급 혹은 기술적인 영역입니다. 이것은 일선 업무자들과의 관계가 주된 작업 영역이고 표준화, 일상화, 장기적인 사정, 그리고 평가, 그리고 컨설팅, 사례관리, 강습, 의뢰, 모니터링 등이 주된 활동들입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전달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영역의 행정관리 활동으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역 구분이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유사한 정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서 구분이 분명하게도 혹은 희미하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들을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 조직들은 전형적으로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으며 전문적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행정 역할들에 대한 분화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보면 휴먼 서비스의 조직가들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들이 나타나면서 사회복지 행정의 지식 혹은 실천 영역들에 대한 분화는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사회복지행정 관점의 이동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가들의 전형적인 역할들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네피와 톰슨은 미국 전역의 사회복지행정가들을 대상으로 1990년대에 실시한 조사 연구에서 사회복지행정가들의 주된 역할이 단순 내부 관리에서부터 전략적인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즉, 사회복지 행정가들은 이전에 비해 외부 환경과 조직, 내부 사이의 경계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서비스 전달의 전반적인 맥락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 조직 영역 내에서의 역할보다는 조직들 간의 관계를 관리하고 네트워킹하는 등과 같은 조직의 경계 있기 역할들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관리자들 사이에서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들을 적절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행정 학문 체계의 관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행정 지식의 근간을 이루는 조직에 대한 이해에서 관점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오스틴은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폐쇄 체계적 관점에 근거하여 기술되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폐쇄 체계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리 활동들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개방 체계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조직들 간의 상호 의존적 성격을 강조하여 조직의 외부 환경이나 조직들 간의 행정관리 방법들을 적용할 때보다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직 상호 간의 과정과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개방체계 관점에서 새로운 행정 지식과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회복지 행정의 과학적이고 또 개방적인 지식과 기법의 개발은 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복지기관 운영의 투명성은 사회복지기관과 행정가에 대한 국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복지행정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행정 실천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환경의 변화와 행정의 기반 확대와 더불어서 사회복지행정의 실천 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환경을 본다면 바로 민간 사회복지 조직들의 자원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행정관리자로서의 역할들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전문직의 조직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의 조직 내에서도 그렇지만 조직들 간의 관계에서도 다전문직의 상황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나 수용시설들과 같은 전형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들이 아닌 다른 사회기관 혹은 휴먼 서비스 기관들에게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전문직이 활발히 연계를 갖게 되는 조직적 상황에서 이에 적합한 관점을 갖춘 사회복지 행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 특별히 사회복지 행정의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기를 함께 볼 텐데요. 요약을 해보면은 사회복지 행정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특별히 이 2000년대를 전후로 사회복지 환경이 급격히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회 구조적인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복지체계의 기본 체질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별히 2017년도에는 새로운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버리고 보편적 사회복지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도입기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볼 수 있고요. 특별히 2010년에서 현재까지는 공공성의 강화 시기다라고 보았고, 이 범주에서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시설에서 인권 침해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2000년도 중반 이후에 많이 다루고 관심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선 서비스 제공자들의 비용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2년도, 2012년도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범주에서 볼 때는 특별히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행정은 나름대로 어디까지가 볼 수 있고 또 특별 나름 사회복지 행정은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의 정리와 또 나름대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에 대한 분화도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러한 맥락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분화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경영자급 혹은 제도적인 영역을 볼 수 있고 또 관리자급 혹은 프로그래밍 영역 또 슈퍼바이저급 또는 기술적인 영역을 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행정의 관점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가들이 어떤 전형적인 역할들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실천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사회복지 행정의 학문 체계의 관점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특히 사회복지에서 행정의 지식에 대한 행정 지식의 근간을 이루는 조직에 대한 이해에서 관점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스틴은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폐쇄적인, 폐쇄 체계적 관점에서 근거하여 기술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폐쇄 체계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리에 대한 활동들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개방 체계로 바뀌어질 때는 나름대로 이 어떤 조직들 간의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강조해서 조직의 외부 환경이나 조직들 간의 행정 관리 방법들을 적용할 때 보다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행정 실천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제시를 했죠. 뭐 민간 사회복지 조직, 특별히 자원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특별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볼 수 있겠고요. 특별히 사회복지 전문직의 행정관리자들로서의 역할들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전문직, 특히 다전문직의 어떤 여러 가지 조직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사회복지행정의 패러다임의 전환기는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